12만 5천 달러였습니다. 2025년 10월 비트코인이 찍었던 사상 최고가죠. 그런데 지금 2026년 3월 비트코인은 7만 3천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40% 이상이 증발한 거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7천만 원짜리 자산이 1억 원 아래로 떨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202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 4개월 동안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에서 빠져나간 돈이 61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하는 규모죠.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대규모로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산업 현장에서 25년 이상 일해온 위메이드 김석환 부사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격이 40% 빠진 것만 봐도 놀랍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하락이 왜 지금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레버리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인데요.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데다 규제가 완전히 정착된 시장도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죠. 문제는 이 레버리지가 한 방향으로 쏠릴 때 발생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빚을 끼고 들어간 투자자들은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연쇄 반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10월 한 달에만 레버리지 청산 규모가 1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2월 5일 단 하루 실현 손실이 3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FTX 거래소 붕괴 당시를 넘어서는 수치였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1월 30일 금요일 밤부터 2월 1일 토요일 사이 주말 유동성 공백 구간입니다. 전통 금융시장은 주말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쉬지 않아요. 그래서 담보 부족 통보, 즉 마진콜을 받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말에 급히 현금을 마련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언제든 팔 수 있으니까요. 이 주말 공백 구간에 연쇄 청산이 집중 발생하면서 낙폭이 극대화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도 있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건데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높으면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기관들이 사는 게 아니라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거래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께 왜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흐름은 전체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서 발을 빼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통 자산 시장까지 함께 흔들리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금과 은 가격도 단기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코인 하나의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쌓인 시장에서 기관 자금이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충격이 어떻게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번 충격이 왔을 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에서 왔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이 업종은 전기를 써서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사업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높을 때는 수익이 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료와 장비 유지비는 그대로인데 파는 가격만 내려가니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마이닝 업체들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켰죠. 가격이 떨어지니 채굴 업체가 팔고 팔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팔아야 하는 악순환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면서 주변 흙까지 함께 쓸려가는 것과 같아요. 한 곳에서 시작된 매도가 연쇄적으로 다른 매도를 끌어내는 구조입니다.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균열이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7% 하락했고 이 회사의 순자산 배수가 1.09배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순자산 배수라는 건 회사가 보유한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한때 비트코인 강세론의 상징이었던 이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기관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균열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접적인 강제 청산은 없더라도 가격이 40% 빠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공포심이 생기고 그 공포심이 추가 매도를 부르는 심리적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도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하루 6% 급락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국내 거래소 가격도 함께 하락했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손이 발을 뺐다는 소문이 퍼진 것도 이 시기입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분석을 보면요.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신호, 기관 자금 유출로 인한 유동성 위축, 그리고 규제 환경의 정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퍼펙트 스톰, 즉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ETF 자금 유출 흐름을 월별로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지속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70억 달러, 12월에 20억 달러, 2026년 1월에 30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3개월 합산으로만 120억 달러가 넘는 거죠. 이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포지션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이탈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의 더 깊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석환 부사장은 이 변동성의 근본 원인으로 금융의 세계화를 꼽습니다. 페덱스와 뉴욕대 스턴스쿨이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화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속도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돈이 뉴욕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싱가포르로 아무런 시간 지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만 유독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0%, 심한 날은 20%씩 오르내리는 현상이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금과 은 가격이 단기간에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변동성은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된 금융시장 전체의 특성이 된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여기에 두 가지 특성이 더해져 충격이 증폭됩니다. 하나는 24시간 거래, 다른 하나는 단일 국가 규제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미국이 비트코인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습니다. 중국이 규제해도 다른 나라에서 계속 거래됩니다. 이 글로벌한 성격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도 빠져나가는 속도도 전통 자산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점에서 김석환 부사장이 제시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가 흥미롭습니다. 블록체인은 자산의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정보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록체인은 돈과 자산이 국경과 시간의 제약 없이 유통되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정보의 유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블록체인은 자산의 유통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ETF에서 61억 8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동시에 제도권 금융이 비트코인을 이미 정식 투자 자산으로 편입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ETF가 없었다면 이 돈 자체가 처음부터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을 크립토 수도로 선언한 것도 단기 과열 후 조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조정이 끝나고 정책 방향이 재확인되면 다시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패턴을 보면 2015년, 2016년, 2018년 모두 1월에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한 뒤 2월부터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가 예상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 실질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경우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압박이 계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친 크립토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 인상이 검토된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여부죠. 이 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TF 자금 유출이 멈추는 시점입니다. 5주 만에 40억 달러가 빠져나간 흐름이 언제 멈추느냐가 단기 반등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두 지표가 반전되지 않는 한 단기 반등이 와도 구조적 하락 압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미 투자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포에 의한 충동적 매도입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강제 청산의 위험은 없습니다. 반면 레버리지를 끼고 있다면 지금 당장 포지션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진콜 구간이 어디인지, 추가 담보를 낼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죠.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이 국경 없이 움직이는 금융 세계화의 최전선에 있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기회도 큽니다. 다만 그 변동성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를 끼고 들어가는 것은 파도의 크기를 모르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클수록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 없이 뛰어든 사람에게는 위험이 됩니다.